오늘 EBS 불확정성 원리 수업이고요. 우리 전과자 18화 물리학과 예습하고 오세요. 불확정성 원리.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대요. 오케이? 자, 이 수업을 저는 또 언제 들었냐? 이제 저희 학번 때 서울대를 졸업하려면 핵심 교양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문과든 이과든 예체능이 상관없이 꼭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 있어. 제 신입생 때 시간표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금 졸업생이지만 이렇게 하면은 나의 수강 내역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보시면 이게 제 신입생 때 2학기 시간표야. 보면 이제 한국 현대시 교육론, 동아시아 고전 읽기 뭐 이런 게 있잖아. 전혀 지금 생뚱맞은 양자 개념과 인류 문명이 있단 말이야. 자,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 수업인데 교양 수업이라고 개설이 되어 있고, 이게 사실 여러분 대학 가잖아. 그 동기들하고 좀 맞춰야 되는 이유가 진짜 터무니없는 수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좀 특별했어. 그래서 야, 난 동기들과 다른 수업을 듣겠다 이러면서 야, 양자 개념과 인류 문명 참 좋아 보인다 이러면서 이제 선택을 했죠. 그리고 바로 이제 굉장한 후회를 한 게 여러분 방금 봤었던 전과자 수업이 거의 그대로였어. 그래서 전 그 수업 들으면서 정말 너무 좌절을 했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다행히 이제 그 아마 성적 평점은 안 나왔는데, 잘 봐 얘들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 지문 설명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체능이야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말고, 내가 아까 3시 반 수업 문학 수업하면서 수학을 얘기한 이유가 있는 게, 이거 지금 지금 물리고 수학이에요. 이 지문 자체가. 왜냐면 여러분 잘 들어. 요즘의 수학 문제들은요 너무 고여가지고요, 좀 근본적인 얘기를 못 다루고 너무 기술적이고 문제풀이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물리학과 지금 4학년 수업이잖아. 저게 아마 4학년 수업이었나? 3학년 수업이었나? 맞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미분의 아주 기본 공식, 적분의 아주 기본 공식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지금 현란하게 막 30번 문제 풀고 29번 문제를 풀고가 지금 필요한 거고, 그런데 대학을 가서 수학과를 들어가고 물리학과를 들어가고 수학을 쓰는 과정에는 사실은 그런 현란한 문제풀이가 필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그래서 당장 독서 지문이 이렇게 수식으로 설명하고 이해돼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고1 때 똑바로 여러분이 수학에 대한 근본을, 공부에 대한 근본을 잡을 수 있게 잡아드리려는 건데, 이미 고3만 돼도 머리가 굳어가지고 말을 안 들어. 근데 우리 수강생들은 좀 나아요. 일반 수강생들은 좀 나아.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뭔가 좀 유연한 친구들이 그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할까?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지금 현실입니다. 자, 실장님 저기 30초 잡아주세요. 여기서부터 30초 잡아주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필기하세요 여러분. 카톡에 올렸지? 그래서 1단락부터 차근차근 볼 건데, 2024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 지문이고, 제가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그 문과돌이들이 이걸 해설할 수 있겠어요? 아유, 저희 때는 문과 공부를 더 잘했는데. 자, 봅시다. 1924년 드브로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고요. 빛의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잘 들어. 원래 입자와 파동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 존재라고 봤어요. 따라봅시다. 이게 파장이고 이게 입자야. 보시면 알겠지만 입자와 파장은 우리가 수학을 하면 알고 있죠. 연속과 불연속은 완전히 모순되는 개념이잖아. 연속함수이면서 불연속함수일 수가 없고, 불연속함수이면서 연속함수일 수 없잖아. 그래서 이미 그 시절의 사람들은 연속이다 뭐라고? 파장. 불연속이다 입자라고 본 거예요. 특히
특히 거시대계 물체를 다뤘었던 고전 역학에서는 우리가 이 자동차의 속도, 방향을 알고 시간을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할지 예측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18학년도에 출제됐었던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을 비교 대조하는 지문. 양자 컴퓨터, 고전 논리, 비고전 논리 비교했던 그 지문과 연결되는 거 있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고전 역학은요 사실 이런 걸 다뤘었고, 그래서 불연속적인 입자들과 연속적인 파장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었다고 본 거야. 그게 언제 깨지기 시작한다고요? 100년 전부터.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개소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죠.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은, 특히 고전 역학은 거시세계만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뤄버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1학년 2학기 때 동기들하고 수업을 들었다면 정말 편하게, 그리고 학점도 굉장히 잘 받았을 것 같은데 혼자 그냥 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신의 한 수였다고 봐. 왜? 양자역학 그 시절에 들었을 때 이해가 됐겠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 교수님이, 나 근데 굉장히 좋았던 수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중슬릿 실험 있죠. 그러니까 이중슬릿 실험에서 광자가 입자인지 파장인지 아니면 둘 다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실험을 한 게 이중슬릿 실험이거든. 그걸 눈앞에서 보여주셨어. 근데 봐도 이해가 안 돼, 나 같은 애들은. 그런데 봐, 결국에는 여러분 지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2008학년도에 이제 1학년이었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그럼 벌써 1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15년이 지나니까 서울대 1학년들이 겨우겨우 따라가는 수업을 여러분 고3, 전국의 고3이 알아야 되는 지문으로 출제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만큼? 잠깐 영상을 또 하나 더 보고 갈게. 이제 전까지 하나 봤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그걸 봅시다. 이중슬릿. 그래서 이중슬릿 실험 아무거나 보시면은 느낌이 있거든. 이거 여러분 아무거나 좀 보고 오세요. 유튜브 보는 학생. 잘 들어. 이게 파동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간섭무늬 때문에 뒤쪽이 이렇게 찍힌다는 거야. 자, 영상 찍읍시다. 여러분 와보세요. 왜냐면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지문이기 때문이야. 엮여 있어. 설명드리는 거야. 나왔잖아. 잘 봐. 알고 있는 사람 손. 이거 고등학교 교육과정 아니잖아. 잘 봐. 여러분, 자, 우리 지금 이 실험 영상 보세요. 자, 슬릿이 하나 있잖아. 그러면 입자를 쏘는 실험을 했던 거야, 옛날 사람들이. 오케이? 그러면 입자가 어떻게 찍히냐면요, 이렇게 찍혔겠지. 무슨 말 얘기했냐? 그러니까 벽에 부딪히면은 못 나가니까 여기 벽을 지나간 애들만 여기다 따다다닥 찍혀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두 번째, 슬릿이 두 개더라도 얘네들이 입자면은 어떻게 나온다고? 뒤쪽에 이렇게 찍혀서 나오겠죠. 여기를 통과했든지 여기를 통과했든지니까. 됐어? 이게 입자일 때 뒤쪽에 찍힌 모양이야. 자, 근데 파장일 때는 아까 봤죠? 특히 이렇게 이중 슬릿에서의 파장은 간섭 무늬 때문에 이렇게 찍힌다는 거 보였잖아.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본 거야. 자, 이거는 뭐라고요? 방금은 입자일 때의 뒤쪽이 찍힌 모습이 방금처럼 두 줄로 나와야 되는 거죠. 다시 본다. 아이고, 갑자기 왜 이렇게 느려졌어? 입자일 때는 이렇게 찍혀야 된다고. 파장일 때는 간섭무늬 때문에 이렇게 찍혀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잘 들어. 광자, 빛 또는 양자 또는 전자, 전부 다 입자라고 생각했겠지,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입자들을 던져본 거야. 슬릿 하나에 또는 슬릿 두 개에 어떻게 찍히는지 보자고요. 자, 한 줄일 때는 입자처럼 찍혔어요. 그런데 슬릿이 두 개일 때 어떻게 찍히는지 봅시다. 두 줄로 찍히면은 얘는 입자인 거죠. 간섭 무늬가 생기면 파장인 거죠. 간섭 무늬가 찍히네요. 이해됐어? 입자를 쐈는데 파장으로 찍혀서 나오죠. 입자면서 파장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연속인데 불연속이고 불연속인데 연속이냐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입자를 여기에 빠바박 쏴버리니까 슬릿을 지나가면서 뒤쪽에서 충돌이 나서 간섭 무늬가 찍힌 거다. 그러니까 여전 입자다라고 재반박을 해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 번에 하나씩만 쏴보면 되는 거죠. 그럼 봐봐. 한 번에 하나씩 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왼쪽 슬릿으로 가거나 오른쪽 슬릿으로 가거나 결국에는 두 줄로만 찍혀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에 한 번씩 쐈으니까. 얘가 입자니까. 이해돼? 그래서 그렇게 쏴봤어요. 그런데 말이 안 돼. 한 번에 하나씩 쐈는데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고요. 이게 왜 소름 끼치는 현상인 줄 알아요? 간섭이란 건 뭐야? 자, 파장이 이쪽으로 지나가든, 그러니까 봐봐, 파장은 물결은요 둘 다 뚫고 지나갈 거 아니야. 물결은. 그러니까 둘 다 뚫고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뒤에서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그게 파장이든 입장이든 동시에 이중 슬릿을 뚫고 지나가야 뒤에서 부딪히면서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거라고. 어떻게 한 번에 하나씩 쐈는데 간섭 무늬가 나타나냐고. 한 번에 하나씩 쐈는데 간섭 무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입자들이 동시에 이중 슬릿을 다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그렇게 양자 세계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그거야. 아니 어떻게 동시에 지났지? 근데 동시에 지났잖아. 그랬기 때문에 간섭 무늬가 나타난 거잖아. 이해됐어요? 이게 양자역학이고 18학년도부터 계속 나오는 거야. 그게 18학년도 지문이 이거잖아. 자, 우리 팽이가 있어요. 자, 당장 우리 라봉이 한라봉이가 있어요. 자, 한라봉이가 이렇게 돌고 있다. 여러분 눈에는 이쪽 방향이야. 맞죠? 반대쪽이야. 자, 내 입장에서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야. 자, 우리 한라봉은요 둘 중에 하나로만 돌고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떻다고요?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고. 왼쪽 슬릿, 오른쪽 슬릿 동시에 지나고 있다고. 그래서 왼쪽으로 지난 전자 오른쪽으로 돌고 있잖아요. 다시 오른쪽 슬릿으로 지난 애가 전자가 오른쪽 스핀을 하고 있잖아. 왼쪽 슬릿으로 지난 전자가 100% 왼쪽으로 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잘 들어봐. 잘 생각해 보잖아요. 여기랑 엮이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보는 녹색이 그 물건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불의 유무에 따라서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그 색상이 달리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사실 인식론에 대한 고찰을 했을 거야. 인간들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인식이 정확한지에 대한 회의론까지 들어갔을 거라고. 그런데 고전역학으로 들어와서 뉴턴 같은 사람들이 만류인력 법칙을 떠올리면서 이 물리법칙이 존재하는 세상이었구나. 이 물리법칙 신이 만들어냈구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유신론자예요. 종교를 갖고 있다고요. 왜? 누군가 정교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규칙이 있을 수가 없다. 설명이 안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야. 옛날 사람하고 똑같아. 우리 인간은요. 설명이 안 되면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뉴턴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리법칙을 통해서 자, 이 물체의 현재 상태, 속도, 방향을 알고 있으면 이 물체의 몇 시간 뒤에 몇 초 뒤에 운동 상태와 방향과 위치를 전부 다 특정할 수 있다라고 거시대기를 놓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아인슈타인까지 계보가 내려온 건데 여기서는 완전히 논리적 모순이 생겨버린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두 학파가 대가리 터지게 싸워요.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냐? 여기 있다시피 양자역학은 거시세기와 미시세기에 대한 법칙이고 고전역학은 거시세기에 대한 법칙으로 우리 이미 18학년도에서 정리가 끝난 거야. 얘들아. 알겠어요? 다시 갑시다. 그래서 드브로이는 빛과 파동, 빛이 파동과 입자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모순된다고 생각이 됐었던. 그래서 입자라고 생각됐었던 것들도 뭐라고? 파동이다. 파동의 성격이 있다. 입자면서 파동이다. 연속함수면서 불연속함수와 같은 모순적 상황이 미시세계에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고 입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중슬릿 실험으로. 됐죠? 자, 그래서 그는 기존의 고전역학적 사고에서
자, 기출된 거니까 녹색으로 체크할게요. 입자 파동은 보이죠? 모순적인 개념이었던 거야. 입자면서 파동일 수가 없어. 연속과 불연속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 파동이 지니는 성질로서는 파장과 진도수, 진폭성이 있었고, 자, 이전은 새로 나왔으니까 정리할게요. 파동은 뭐라고? 파장, 진독수, 진폭. 입자의 성질은 뭐라고요? 운동량, 위치, 속도, 가속도, 에너지. 그런데 입자면서 파동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했었던 둘의 관계식이 나온 거야. 그게 뭐야?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람다라고 있죠? 얘네들 간의 관계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식을 칠판 보지 말고 작성하세요. 30초 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식을 칠판 보지 말고 작성하세요. (30초) 드립니다. 작성했어? 작성한 사람 손. 10초 더 드릴게요. 보산 3인방 오케이. 술 먹고 여친한테 카톡 쓴 사람이 누구죠? 안 물어볼게, 미안해. 느낌 있어 우리 포상고들. 여러분이 쓴 글씨가 같습니까? 됐어? 따라오세요. 칠판에 그 써놓은 거야. 자, 여기서 플랑크 산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뭐냐면 얘는 이런 거야. 우리가 국어 문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언어 일반 빼고 첫 단원이 뭐니? 운이죠. 전부 다 뭐야? 단위야, 단위. 어떤 단위야? 최소 단위야. 음은 그 다음에 형태소,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문장, 전부 다 뭐야? 최소 단위, 최소 단위, 최소 단위, 최소 단위야. 학문을 하려면 단위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잘 들어. 양자역학 미시 세계에서는요 최소 단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플랭크 단위예요. 플랑크 단위예요. 이게 최소 단위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잘 들어라. 우주는 아날로그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플랭크 단위로 칸을 쪼개놓고 보면요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야. 최소 단위들은 동시에 걸쳐질 수가 없어. 여기면서 여길 수가 없어. 즉 연속이 아니야. 끊어지는 거야. 불연속이야. 나중에 대학 가면 배우니까 일단 이쯤. 하지만 언급하는 이유는 이게 수능 출제될 가능성이 보이잖아. 됐어? 여기까지 계속 갑니다. 더 설명 안 한다. 읽고 저식을 써내는 거는 뭐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선생님 근데 절 잘 모르겠어요. 잘 들어. 고1 학생들이 듣든지 말든지 간에 저는 중등 그 다음에 고1 수학을 정리해야 돼요. 왜? 반비를 언제 배워? 중1 때 배워. 이 수식을 작성하는 능력은 이미 중1 때 길러졌어야 돼. 그런데 고3식이나 돼가지고 이거를 식을 못 쓴다? 수학 공부 헛공부한 거죠. 대학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야. 알겠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나서 수학 영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국어에 필요해서 건드리는 거고 중등부터 고1까지는 해야 돼.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 자, 그럼 봐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야. 아까 우리 전과자 유튜브 봤죠? 거기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불확정성 원리가 뭐야? 불확정성 원리가. 다시 볼래요? 광고를 신청한 거 있더라고요. 언제 물었어. 뭐라고요? 이게 불확정성 원리야.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다. 정확히. 왜 그러냐면 잘 봐. 우리는요. 일로 와. 거시세계 물체들은 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미시세계 물체에 비해서?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잘 봐. 분모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이 프랑크 산수는요. 미시세계 단위니까 0에 수렴해. n과 비교를 해보면. 이해됐어? 결국 어떻게 돼?
파장의 성격은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됐어? 그러니까 측정이 안 돼. 거시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거시세계에 있는 물체는요, 파장성을 갖고 있지만 질량에 비해서 프랑크 상수 미시세계의 단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분모분의 분자가 0으로 가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0으로 수렴해. 그래서 파장성이 측정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거시세계의 물체는 측정의 오차가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왜? 질량이 너무 커버리니까. 근데 미시세계는 질량이 뭐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해. 오케이? 그럼 프랑크 단위도 0으로 수렴해. 0분의 0꼴 극한값 존재하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측정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봐. 얘와 얘가 결국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잖아. 얘가 너무 커져버리면 얘가 또 너무 작아져 버리고, 얘가 너무 커져버리면 얘가 또 너무 작아져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거야. 즉 입자와 파장의 성격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단락. 드브로이의 가설에 따르면 질량과 속도를 갖는 모든 입자는 이에 상응하는 뭐도 있다? 입자성과 파장성이 있다. 하지만 야구공과 같은 보통 크기의 물체는 프랑크 상수에 비해 운동량이 너무 크므로, 운동량이 뭐니? N곱하기 V, MV죠. 저 따라오세요. 프랑크 상수에 비해서 운동량이 너무 크다고. 프랑크 상수 0으로 수렴, 운동량 커. 그럼 당연히 얘는 0이 되죠. 즉 파장성은 0으로 수렴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파장으로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설명하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걸? 이걸 자꾸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어요? 이거 수학으로 처리하라고 낸 거기 때문에 잘 들어. 문과돌이들하고 수포자들아, 수학 수업 들어야 된다 나한테. 왠 줄 알아? 나오잖아. 왠 줄 알아? 너희 살면서 필요하기 때문이야. 선생님 쓸 일이 어디 있어요? 있어 인간들아. 프랑크 산수를 쓴다고요? 안 쓰지. 안 쓰죠. 하지만 그 발상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수업 듣고 나면은 왜 수학을 포기했는지 갑자기 후회가 되기 시작할 거야. 봅시다. 그래서 프랑크 상수에 비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프랑크 상수는 상대적으로 0에 수렴해버리는 거야. 운동량은 너무 큰 거야. 상대적으로. 됐어? 그렇기 때문에 알파분의 0꼴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관측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야. 파장성은. 거시세계의 파장성은 그래서 측정할 수가 없다요. 됐죠? 한편 질량이 매우 작은 0에 수렴하는 전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MV도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면 봐. 이 공식 어떻게 된다고? M 곱하기 V 곱이 반비례한다고. 그 역수의 H 값을 곱한 게 뭐라고? 파장이라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자 봐. 이 식에서 MV가 0으로 수렴이고 H도 0으로 수렴. H라고 있냐 이거? 나 잘 모르겠어. 미안해. 아무튼 0으로 수렴이야.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관측할 수 있는 값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다시 MV가 M이 0으로 가니까 M이 0으로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면 이제 이 값을 파장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값이 존재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얘가 0일 수도 있겠으나 얘는 이제 0도 되지만 어떤 0 아닌 다른 값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측정되는 값으로 나오는 거지.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결국 아까 이중슬릿 실험으로 파동성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야. 질문. 계속 갑니다. 3달러.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 전에는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아니야. 야 15년 전에도 이렇게 설명했었던 것 같아. 그게 뭐야? 보입니까? 가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질량 N 곱하기 속도 V 곱하기 R. 그래서 어떻게 MVR로 이미 다뤘잖아. 언제? 10년 전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누적되고 지금까지 온 거야. 그냥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복잡한 다사다난한 세상에 빨리빨리 적응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자연계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들이 적응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고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지 않았던 존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야. 이건 모든 생명체 숙명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실험적 가설은 입증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입증이 됐다는 얘기죠.
됐어? 자, 그럼 논리 구조를 잡아보면 이거야. 자, 지금 드브로이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가설을 세운 거야. 가설을 세웠고요. 3단락. 이 사람들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어떤 실험이 입증이 됐는데 이 실험이 결국 누구였다고요? 네, 드브로이의 가설에 입증하는 실험이었던 거죠. 됐니? 대표적으로 이중슬릿 실험 같은 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과학사가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계속해서 봅시다. 하이젠베르크는 물체가 갖는 파동성과 입자성의 이중성 때문에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즉 무슨 얘기야?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됐어? 이게 불확정성 원리야. 자, 다시 물체의 위치, 운동량 같은 어떤 물리량이 특정 값을 가지지 않고, 자, 특정 값은 뭐야 여기서? 참값이야, 얘들아. 됐니? 범위로 정해진다가 뭐야? 극한값이야. 됐어?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이 의미는 뭐죠? x는 a가 아니면서 x는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지. 이해됐니? 이걸 입실론 M론법으로 설명하면 뭐라고? x-a의 이 절대값에 속하는 값들이, 다시 잡아, a라는 참값이 있고 x라는 애가 a로 한없이 근사값으로 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이 사이에 있는 수들이 유한계란 뜻이야. 임의의 두 수에는 무한히 많은 수가 있다고 여러분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배워요. 하지만 대학교에 가면은 이 극한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이 안에 숫자가 유한계 존재한다로 경의를 해. 대학 가서 배우세요. 선생님 그걸 왜 설명하시나요? 수학이 아니라 국어니까. 수학 시험 범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니네가 머리가 꼬이거든. 하지만 국어에서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잘 들어. 참값이 아니라 극한값으로 정해질 때요. 그러면 특정되지 않잖아. 이해돼? 확률을 갖잖아. 이해돼?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야.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잖아. 0.65라고 참값이 아니라 0.64999999라고 쓰는 이유가 극한을 설명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대학 수업을 위한 설명이에요. 지금 봐봐. 0.65는 참값이죠. 여기서 얘는 극한값이죠. 이해됐어? 알겠어 지금? 알겠냐고. 됐어? 국어, 지금 국어라는 과목이 이런 과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지간히 공부 잘해가지고 국어 못 가르친다니까. 잘 들어. 이러한 범위를 델타 A라고 표현하겠대. 이해됐어? 왜? 너희 델타 A 어디로 가니? 0으로 수렴할 때 그때 미분값의 정의를 하잖아. 됐죠? 이를 A의 불확정성이라고 하고, 위치 불확정성 델타 X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델타 MV의 곱을 프랑크 상수 H를 4파이로 나눈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제시했으며, 이 불확정성 원리에 관련된 수식도 필요하면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됐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 10년 전에 나왔었던 MV all 정리하는 거랑 차원이 다를 정도로 복잡한 식인데, 솔직히 이게 복잡한 식이니? 얘는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야, 식 정리해봐. 니네 수학 평소 문제 푸는 거에 비하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쉬운 문제야. 솔직히 1페이지 수준도 안 돼. 알겠어? 어려울 거 없어. 국어 읽고 수식 쓰는 것뿐이야. 옛날에 수학에 그게 수학 외적 문제 해결 문제로 실생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예 실생활 문제가 다 빠졌어. 왜? 국어로 넘어온 거야. 언어를 수식으로 쓰라고. 근데 그래서 자꾸 수학 하는 거예요. 자, 수소 원자의 전자는 이런 평균 속도로 내부에서 움직이는데, 평균 속도를 준 이유는 알겠죠? 무슨 얘기야? 오차가 있다는 거고 범위가 있다는 거야. 속도가 불확정성 원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측정의 1%, 확률 얘기했죠. 불확정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적용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 값이 된다인데 이거를 2에서 식을 작성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 앞으로 수능에서. 이해됐어? 왜? 실생활 문제를 적용시키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일단은 근데 거기까지 가설하지 말고 너무나 길어지니까 사고 흐름이 일단 쭉쭉 읽어볼게요. 따라서 원자 전자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본질적으로 정확히 알 수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불확정성 원리죠. 반면에 이건 미시세계죠. 거시세계죠. 야군같이 보통의 질량을 갖는 물체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 적용해 보면은 불확정성은 너무 작게 나와서 무슨 얘기야 결국에는 파장성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됐어? 따라서 이 경우 질량 M은 프랑크 단위보다는 말도 안 될 정도로 크니까 프랑크 단위 질량 M에 비교하면 0에 수렴할 정도니까 야구공의 크기에 비해 불확정성 델타 X는 너무 작아 측정할 수가 없으므로 무시해도 된다. 0으로 수렴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예요. 됐니?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모르면 이건 털어낼 수가 없어. 어떻게 털 거야 이거를. 결국엔 내가 설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4단락에서 뭐예요? 구체 수식을 줘서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결국 무슨 얘기야? 수소 원자 같은 질량이 0에 수렴하는 정도의 미시세계에서는 파장성과 입자성이 둘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속도와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지만 양쪽 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지만 거시세계에서는 질량이 프랑크 상수 대비 워낙 크기 때문에 파장성은 0으로 수렴해서 얘는 무시해도 상관없다. 따라서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왜? 불확정성 원리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불확정성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인다. 됐니? 찾고 오세요. 자, 좀 근본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었고 실질적으로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을 할 건데 올해 EBS가 좀 유난이에요. 진짜. 근데 유난하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게 22학년도 만점자 28명 나왔던 시험에서 제일 유난했던 지문이 바로 브레튼 우주 지문이야. 유난했다고 해서 안 다뤘다면 그 지문 연계됐을 때 대가리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점자 28명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제가 유난한 지문들로 다 정리해 드릴 거고 지금 내신 기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휴강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따라오십시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어떤 물체에 대한 어떠한 측정을 할 때마다 얼마간의 불확정성은 존재하기 마련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불확정성과 양자역학에서의 불확정성 원리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1단락에서는 그냥 도입을 했을 뿐이야. 졸리면 그냥 누워서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적극적으로 쉬세요. 자, 불확정성 원리는 미시세계에서 측정의 정확도에 대한 얘기다. 이런 한계는 측정 장비를 자세히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물리세계에 관련된 수식이든 법칙이든지에 따라서 더 이상 자세히 갈 수가 없다. 더 이상 파장성과 입자성의 모순관계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하거나 둘 다 동시에 성립시킬 수는 없다.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셔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언어적으로 풀어낸 거야. 자, 이런 한계는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거시세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시세계에서는 적용된다. 알겠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거 굉장히 문학과 닮아 있는 작업이야. 아까 3시 반에 문학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기억나죠? 제가 문학적 정보들도 어떤 식으로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를 상황 반응의 구조로 보여드렸다시피 자, 이 과학기술 지문도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물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통해 조금이라도 건드려야 돼. 무슨 얘기야? 선생님, 제가 이렇게 선생님 핸드폰이 움직이고 있는데 너 따라오세요. 저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니지. 자, 미시세계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거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실장님 불 꺼봐. 싸그리 작작 꺼봐요. 빨리 뛰어 빨리.
싸그리 작작 꺼. 빨리 다 꺼. 다 시켜. 보여요? 봐. 아까 어묵에서는 관측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관측이 되죠. 무슨 차이야? 빛의 유무. 빛은 뭐야? 광자라고. 결국 광자가 얘를 때렸고 반사된 광자를 여러분이 시신경으로 정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핸드폰의 위치 측정 또는 핸드폰이 관측이 된 거잖아. 이해됐어? 다시. 물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거시세계는 얘기했다. 오세요. 거시세계는 워낙 질량이 크니까 그냥 0의 수렴이야. 근데 미시세계는 질량도 0의 수렴이야. 빛의 질량 0이잖아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그때는 값이 존재하는 거죠. 됐어? 예시로 뭐가 나와 있는 거야? 광자들. 됐어? 결국에는 빛이 때린다는 거야. 그런데 거시세계 물체는 빛이 가지고 있는 질량 대비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시할 정도인 거죠. 0에 수렴하는 거죠. 됐니? 정리하면 뭐라고? 광자로서 위치 측정이야. 자, 그래서 광자가 부딪히면 위치 운동량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딪힌 결과값의 위치 운동량은 0에 수렴해. 왜? 광자는 질량이 0에 수렴하니까. 됐어? 3단락. 그러면 자, 여기는 뭡니까? 거시세계에 대한 얘기죠. 이제 미시세계에 대한 얘기야. 위와 유사하게 광자의 파장이 짧은 경우 또는 긴 경우에 대해서 전자로부터 반사되어 광자가 검출기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살펴보자. 자, 여러분, 이거 옛날 수능 지문인데 옛날에 원자 모형을요, 뭐 이렇게 뭐였지, 건포도빵 모양 뭐 이런 거 기억나니? 그래서 저도 틀딱이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과학 시간에 제가 배웠던 건 뭐냐면 여기에 양자와 중성자가 다 모여 있고 전자가 이 주변에 궤도를 돌고 있다고 배웠어요. 저는 전자가 어떤 특정 궤도를 돌고 있다고 배웠다고.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 288이야. 그리고 288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해. 그래서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인 애들,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자 하나 내놔서 이렇게 H2로 결합하고 있다고 다 배웠던 것 같다. 20년도 넘게 지났어. 근데 기억나. 맞니? 자, 잘 들어. 그런데 이제는 오비탈 구름 모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자의 위치가 어떻다? 확률로서 존재한다지. 궤도를 돌고 있다가 아니라.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거는 지구의 자전 궤도처럼 관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시적 관점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미시적 관점을 적용을 해서 이 궤도상에 전자가 두 개가 존재할 확률이 있다. 그 확률점들을 찍어서 봤더니 오비탈 구름 모형이 되더라. 라고 설명한 거잖아. 자, 그럼 봐 이제. 그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고 싶은 거야. 미시세계야. 안 보여. 자, 광자를 때려야 돼. 근데 문제는 전자나 광자나 미시세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비교했을 때 질량이 하나가 압도적으로 크질 않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라고. 자, 그래서 봅시다. 파장이 짧은 경우가 있고 긴 경우가 있대. 물체의 위치는 사용된 복사선의 파장보다는 작은 범위의 정확도로 알아낼 수 있대. 무슨 얘기일까? 전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싶다면 짧은 파장을 이용하면 위치와 운동량을 알 수 있대. 됐죠? 근데 파장이 짧다는 건 무슨 얘기냐? 에너지가 높아지나 봐. 파장이 짧으면. 자, 그런데 봐. 에너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일이 생긴다? 운동량이 전달돼 버리니 전자의 운동량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즉 예측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 짧은 파장, 높은 에너지의 광자, 높은 에너지를 때리는 순간 운동량 변화가 크게 생겨버리죠. 됐어? 즉 위치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운동량의 정확성이 모순관계가 돼버린다고. 이해됐습니까? 4달러. 자, 이번엔 그럼 반대로 긴 파장을 이용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낮은 에너지를 갖게 돼. 그럼 어떻게 됐어? 운동량 변화는 당연히 적으니까 운동량의 정확성은 높아지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위치가 더 부정확해지겠죠.
자, 구조 잡아보면 이해가 될 거야, 좀 이따가. 됐죠? 이게 뭐라고? 불확정성의 원리의 본질이다. 그래서 불확정성은 동시에 뭐와 뭐 위치와 운동량을 둘 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관계를 여기서 수식이나 인과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이나 인과관계로 쓰셔야 돼. 아시겠어? 자, 그래서 결국 뭐라고? 즉 전자의 위치나 운동량을 동시에 알고자 하는 어떤 불확정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불확정성은 어떤 특정 최소 수준 이하로 줄일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프랑크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프랑크 단위는 뭐냐면 우주의 최소 단위야. 알겠어요? 그래서 미시세계 최소 단위를 그 최소 단위라는 건 그 이하에 대한 측정이 안 돼. 이해됐어? 근데 분명 그 이하도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하까지는 지금 측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오차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다시 한번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가 아니라 뭐라고? 동시에 정확히야. 동시에. 됐죠? 공간상에도 어떤 지점이 존재하는지는 뭐라고? 그래서 확률로만 존재하니까 궤도 모형에서 오비탈 구름 모형으로 바뀐 거야.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는 다르다. 됐죠? 자, 구조 그리고 정리하시는 겁니다.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실장님 30초씩 잡아주세요. 잠깐 볼게. 오케이. 이 훌륭한 자세입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뭐죠?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한다. 수련의 기준은 어떻게 돼? I, A바, 라운드, 스타일, XT, 나누기, 라운드 T, 스타일은 곱한 거를 기준하는. 날라가고. 재밌잖아요. 빨리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 자, 방금 한 30초 동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증명이 끝났습니다. 됐어? 이거 증명하신 거야. 알겠어? 훅 지나갔지? 얘들아, 근데 잘 들어. 너희가 수학 근본적인 실력이 있으면 이 증명할 수 있어요.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5분 동안 이 증명 100% 이해했어. 됐어? 근데 그 증명하고 있으면 이제 오늘 수업을 다 드랍하시겠죠? 설명을 안 한다. 잘 들어. 핵심만 딱 집어줄게. 자, 핵심은요, 얘야. 역시 어디냐? 응? 핵심은 여기 있다. 핵심은 얘야. 핵심은 얘야. 됐어? 자,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게. 정확하게. 자, 운동량 평균에 대한 평균 제곱근의 편차. 다시. 시그마 x는 뭐라고요? 시그마 x는 뭐라고? 위치 평균에 대한 편차야. 시그마 x는. 됐어? 다시. 시그마 x는 뭐라고? 위치에 대한 편차야. 두 번째. 시그마 p는 뭐라고요? 운동량에 대한 편차야. 둘의 곱이 이렇게 된다고. 됐어? 됐어? 그럼 봐. 얘와 얘는 어떤 관계니? 반비례 관계죠. 이해됐어? 그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하나를 정확히 측정하면 하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좀 더 설명해 볼게. 잘 들어. 지금 여기서 파장이 길어지고 짧아지고에 따라서 에너지가 커진다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설명을 던진 거냐? 따라오세요. 잘 봐, 여러분. 자, 이 MV가 있다고 쳐볼게요. MV가 있다고. 오케이? 그럼 봐. 지금 얘는 파장이었잖아. 얘는 파장이었잖아. 얘는 파장이었잖아. 됐어? 파장이 짧다는 것은 뭐가 크다는 거야? 광자의 질량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잖아. 광자의 질량은 정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뭘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됐니? 따라서 파장이 짧다는 거는 광자의 속도가 빠르다야. 예를 들면 또는 측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빠르다야. 이해됐니? 더 빠르니까 어떻게 되겠어? 걔가 움직이고 있을 때 더 빨리 갖다 찍고 오겠지. 뭐가 정확해져? 위치가 정확해진다고. 이해됐니?
따라서 파장이 짧아진다는 건요. MV에서 M 고정되어 있으니까 속도가 빨라져.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위치의 정확성은 높아져. 됐니? 하지만 속도가 빠르니까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커. 그러면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를 줘버리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운동량 측정의 정확성은 떨어진다는 거야. 자, 반대로 간다. 반대로. 자, 이번에는 긴 파장을 던져줬어. 긴 파장을 던져주면 MV에서 자, 파장이 길어졌다. 파장이 길어졌다. 속도가 느려졌다야. 됐습니까? 따라서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천천히 갔다 천천히 오기 때문에 가는 동안 위치가 변했을 거 아니야. 따라서 위치의 정확성은 떨어지죠. 하지만 속도가 적다, 에너지가 작다. 에너지가 작으니까 전달되는 운동량이 작으니까 운동량 정확성은 높아진다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가나 지문을 역할 분담을 해서 가에서는 수식을, 나에서는 언어적 설명을 엮어낸 거야. 선생님 다시 20초씩 잡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는 엄밀한 수학적 값이 아니야. 통계 값이야. 관측의 결과 값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물리학과 이게 아마 4학년 수업이었나 쟤네가? 모르겠다. 아무튼 설명은 끝났어요 방금. 대신에 이제 대학 가서도 제대로 배우시면 돼. 나는 야매로 설명한 거야. 10분 만에 이식 내 맘대로 이해해서 설명한 거니까 정확하진 않아. 그래서 물리학과 학생들 저 뭐라고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잘 몰라요. 저 물리학 가르치고 싶지 않아. 더 잘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학생들. 자, 저는 EBS 지문에 필요한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고등학교 과정과 EBS와 수능을 엮어봤을 때 우리가 처리가 가능한 선으로 처리를 해봤습니다. 극한 직업이네요. 자, 봅시다. 그래서 고전역학적 사고에서는 오차가 또는 뭐라고? 네, 파동성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서로 무관한 개념처럼 봐도 상관이 없더라. 하지만 뭐라고? 미시세계에서는,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된다? 즉 입자 파동성이 서로 모순이더라. 그리고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파장을 짧은 걸 쓰면 쓸수록 뭐는 높아진다? 위치 측정의 정확성은 높아지지만 운동량을 전달해 버리기 때문에 운동량 측정의 정확성은 떨어지더라. 자, 반대로 긴 파장을 쓰게 되면 느리게 가니까 위치의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에너지가 덜 전달될 거니까 작은 에너지가 가서 충돌하고 오니까 운동량의 정확성은 높아지더라. 됐죠? 이게 주제였죠? 1번 선지 괜찮죠?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선 파장에 따라서 정확성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주제만 잡아도 선지 판단되게끔 설계해서 냈죠. 자, 위치 불확정성과 운동량 불확정성 곱은 프랑크 상수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거 뭐 얘기한 거냐면요. 이 얘기한 거야. 이 얘기. 이식 얘기한 거야. 이식. 이거잖아. X는 뭐라고? 위치. 시그마 X는 위치, 시그마 P는 운동량. 프랑크 상수. 됐어? 그 식을 가지고 3번 선지를 만들어서 물어본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 풀겠잖아. 그래서 그렇게 안 풀게. 됐어? 일단 3번 넘어가 그러면. 자, 4번 선지 볼게. 일상세계와 미시세계 모두 물체 위치와 운동량을 알기 위해서는 물체를 건드려야 된다. 그렇죠. 이게 나지문의 측정 방법에 대한 1, 2단락 주제잖아. 됐니? 자, 마지막 5번 선지. 자, 드보로이가 제안한 가설의 실험적 증명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의 토대가 되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인과관계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나와 있네. 자, 다시 드브로이 가설의 실험적 입증은, 자, 신텍스 잡읍시다. 입증이 불확정성 원리의 토대가 되었죠. 뭐가? 실험적 입증이. 그럼 인과 구조를 우리가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실험적 입증이 불확정성 원리의 토대가 됐네. 맞죠? 그래. 이렇게 좁히고 발췌독하는 과정에서 주제 구조를 다시 한번
교정하시라고요. 정교화하시라고. 그러면 바로 정답이 보이죠. 다시 뭐라고? 실험적 증명이 토대가 되어서 얘가 정리가 됐다. 방금 1, 2, 3단락. 가의 3단락 주제죠. 정답은 그러면 3번만 남네. 이해됐니?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물리학과 들어가란 얘기는 안 한 거야. 사실은 여기까지만 아예 물리학이죠 지금. 대학 전공 수업이야. 사실은 이 시기잖아 지금. X는 뭐라고요? 위치. P는 뭐라고요? 운동량. H는? H 맞지 이거? 뭐라고? 프랑크 상수. 됐어? 그래서 대소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위치 불확정성과 운동량 불확정성의 곱은 봐. 곱이죠? 얘가 어떻다고? 프랑스 상수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고요? 2분의 H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됐니? 그래서 얘를 알고 풀길 원했겠니? 아니라니까. 그럴 수가 없어. 이건 물리학과 전공 시험이잖아. 물리학과 전공 공식이잖아. 그래서 이 공식으로 풀라고 낸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처리했다면 얘가 풀리긴 하겠죠. 됐어? 물론 발췌도 그랬거나 여기까지 간 친구도 있을 거야. 그건 잘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능 수준에서는 얘를 처리하면 답이 되게끔 설계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쓸데없는 거 집어치우고 수능 수준에 집중을 해볼게. 보세요. 자, 보셔야 돼요.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비교대조한 거야. 기본적으로 입자 파동은 모순되는 관계야. 그런데 고전역학에서는 거시세계를 다루니까 파동이 거의 0으로 수렴해. 비교적. 그러니까 무관한 것처럼 보였겠지. 관측하면. 두 번째, 미시세계에서는 복사선 파장에 따라서 위치 정확성, 운동 정확성에 영향을 받았어. 4번 선지. 나의 주제. 5번 선지. 가의 단락 주제가 들어와 있으면 처리 끝. 정답은 3번. 됐습니까? 약 이 느낌으로 보시라고.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해서 처리하시면 답은 나와. 자, 그런데 되게 벅차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그 내신 대비로 EBS를 하고 있긴 해. 근데 EBS 문제들이 너무 이런 것들이 많고 질문도 대부분 이런 거겠지. 근데 일단은 내신 대비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5월 학평을 치고 제가 어떤 난이도라든지 적절한 연습을 위한 소재들을 기출하고 다시 섞어서 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따라오십시오. 너무 이런 것만 다루면 폼이 망가져.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좀 주제 구조를 깔끔하게 잡으면서 정답이 툭툭 나오는 느낌으로 연습도 필요한 거야. 자, 2번 문제 볼게요. 가를 읽으면 생긴 의문중, 나를 읽은 후에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저는 약간 이게 느낌이 되게 있었던 게 뭔 줄 알아요? 자, 정답 선지만 사고 흐름 볼게. 지금 우리가 특히 이쪽 사고 흐름이 되게 중요했던 거잖아요. 맞죠? 더군다나 봐봐. 1, 2, 3번이 따로 노는 게 아니야. 위치 불확정성과 운동량 불확정성이야. 동시 성립하기 힘들다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1, 2, 3번 선지를 그렇게 주제 구조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답 사고가 바로 보일 거야. 맞죠? 나의 주제, 파장이 길고 짧다에 따라서 위치 정확성과 운동량 정확성이 반비례 관계다. 됐습니까? 파장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운동량 정확성과 위치 정확성이 반비례 관계다. 그게 나의 주제잖아. 됐니? 그래서 나의 원리, 수학 공식을 다시 가의 수학 공식을 나에 적용했을 때 정답은 5번 선지 설계 끝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주제 구조라도 똑바로 잡으시면 이런 처리되는 선지, 그게 주제 구조고 정답 선지가 눈에 탁 띄는 느낌이지, 괜히 처리하지도 못한 3번 선지 프랑크 상수값하고 계산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아니면 얘를 가지고 유도해서 푸는 애들도 있었을 것 같긴 해. 얘를 가지고 유도해서 푸는 애들도 있을 것 같긴 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우리 전과자에 나왔었던 요거,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결국 이게 유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 이 식을 3번 선지로 바꿔 쓴 게 보이잖아요. 딱 다시 X는 위치라니까, P는 운동량이라고. X 위치 불확정성 왜 표준 편차 안에 존재하잖아.
운동량 불확정성 표준 편차 안에 존재하잖아. 그 곱한 값이 플랑크 상수 2로 나눈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에서 3번 선지 만든 게 보이잖아요. 아무리 놓고 봐도. 근데 어떻게 이 지문 가지고 얘를 유도를 해? 왜? 이거 유도 과정이 이래요 지금. 이해됐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는 이 3번 선지를 식을 이해해서 풀 수 있다가 아니라 나머지 선지 아웃시키고 3번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봐. 물론 발췌독이 가능했을 수는 있어. 알려주세요 저한테. 자 넘어갈게요. 2번 문제 처리됐죠 그러면. 자 3번 문제 볼게요. 기억과 니은의 비교 대조 문제입니다. 비교 대조라고 이해하자고. 자 더 이상 우리 물리학에 어그로 끌리지 맙시다. 자 이제 국어로 돌아옵시다. 정보 처리로 돌아옵시다. 자 기억과 니을 비교 대조할 겁니다. 자 기억은 어떤 상황입니까? 거시세계입니다. 니은은 어떤 상황입니까? 미시 양자역학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시 양자만의 특성은 뭐야? 불확정성 원리 적용이잖아. 맞죠? 왜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돼? 거시세계의 질량값은 너무 크지만 미시세계의 질량값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됐어? 그게 뭐야? 4번이겠죠. 맞잖아. 잘 들어. 기억과 니은, 미시, 거시를 비교해 볼게. 앞쪽으로. 자, 기억, 거시, 니은, 미시. 자, 보세요. 보는 대상에서 반사되어 오는 빛을 지각한다. 둘 다죠. 1번 선지. 2번 선지. 보는 대상이 너무 미세한 크기여서. 자, 니은 얘기는 맞아. 맞죠? 보는 대상이 너무 미세한 크기여서. 맞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 위치 또는 운동량 둘 중 하나의 정확성이 서로 반비례 관계인 거니까. 됐죠? 보는 대상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그냥 정보 섞은 게 보이잖아. 됐죠? (5번) 선지. 보는 대상을 관찰하신 측정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해됐죠? 관측 결과 통계값의 공식에서 나온 또는 통계값의 결과에 의한 한계라고. 특히 이 내용은 나달락이 있었을 거야. 근데 자꾸 발췌도로 푼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더라도 풀리니까 자꾸 그렇게 풀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어차피 그렇게 푸느니 풀 수 있는 문제 제대로 실력 가지고 풀어버리면 어차피 한 지문 날리고 거기서 한 2문제 찍어서 맞추면 그게 94.1등급이야. 알겠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 느낌대로 오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관측하는 과정에 뭐가 들어가? 파장이 길거나 짧은 게 들어가줘야 돼. 파장이 짧다, 에너지가 크다, 하지만 속도는 빠르다. 따라서 위치의 정확성은 높아지지만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운동량 정확성은 떨어지더라. 반대로 파장이 길다, 에너지가 작다, 속도는 느리다. 따라서 위치 정확성은 떨어지는 거죠. 속도가 느리게 닿아서 튕겨서 나와서 측정이 되니까. 하지만 운동량의 정확성은 운동량 변화를 덜 주니까 크다가 되는 거잖아. 그게 뭐야? 이 둘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가 원인이 돼서 물리량 변화를 줘버리잖아. 됐니? 정리 잘 해두십시오. 필기하십시오 빨리. 됐어? 잘 들어와. 그리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우리 물리학 하라고 하진 않을 거야. 구체중 숫자 넣어서. 자 봐.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해서 이 얘기야. 여러분 잘 봐. 야구공의 파장 거시세계죠. 거시세계에서 파장성은 어떻다고? 0에 수렴한다니까. 거시세계에서 파장은 0으로 수렴한다고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A 괜찮고요. B 볼게요. 자, 얘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야. 굉장히 작죠. 미시세계 같아. 그리고 봐. 파장이 길대요. 자, 파장이 길어졌다. 속도 낮고 에너지 작고 위치 정확성 떨어지면 운동량 정확성은 높아진다. 됐어? 운동량 측정의 정확성이 높아졌다는 건 오차가 줄었다죠.
니은도 B도 괜찮죠. 그러면 이해됐니? 다시 설명한다. 잘 들어. 거시세계 물체는요 질량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파장이 0으로 수렴해. 파장성이, 파동성이. 따라서 측정하기 어려운 수준이야. 자, B를 볼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야. 자, B를 볼게. 자, 마이너스 7제곱 미시세계인 것 같아요. 파장 미시세계인 것 같아.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으니 운동량 변화량이 적어. 따라서 측정된 운동량의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오차가 작아진다야. 불확정성 즉 오차의 범위가 작아진다야. 이해됐죠? 자, C. 야구공 속도의 불확정성은 빛이 튕겼어. 자, 빛이 가서 튕겼어. 어떤 영향을 줘요? 운동량에 영향력을 주잖아. 운동량은 5 곱하기 뭐다? V 곱하기 M이다. 따라서 속도의 불확정성이 생기는 거죠. C도 맞죠, 그러면. 됐니? 끝. 이 느낌이야. 잘 들어. 오늘 설명이 되게 긴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걸 간결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건 이 정도로 설명을 제가 시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신 대비야, 얘들아. 내신 대비는 디테일을 파버리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디테일은 아닌 것 같아. 딱 이 정도 디테일까지야. 자, 두 번째, 수능 연계 대비야. 그러면 디테일하게 어떤 특정한 정보를 파서 브레튼 우즈처럼 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지문에 대해서 고3 수준에서의 평가원이 요구하는 이해도를 만들어 드린 거야. 하지만 그렇게 매몰돼 버리니까 벌써 지금 이제 한 명 기절하셨고 2시간 다 돼가죠?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주제 구조 집중해서 답 찾는 그 느낌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걸 그렇게만 풀어버렸잖아요. 그럼 이 지문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불확정성에 대한 양자 세계에 대한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수능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못 올라가. 그래서 수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일단 올려놨고 문제도 풀었고 간결하게 한 번 더 정리해드릴 건데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어제 수업 끝나고요. 저번 주 수업 끝나고 어디까지 했을까? 새벽 5시까지 잠 안 잤어요. 뭐 했겠냐 그러면. 요거 겁나 찍었어. 보이냐 지금 이거? 알겠어요? 이거 여러분 제가 한 10번 다시 찍었어. 왜냐하면 문제 오류가 계속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쇼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1분 안에 찍다 보니까 여러분 NG 16번씩 내.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번 시간 우리가 막 2시간 했던 걸 내가 1분 만에 싸그리 작작 정리해 놓은 거야. 좀 보세요. 좀 보시라고. 알겠어? 제발 봐. 잠 안 자고 만들고 있으니까. 됐죠? 여기까지.